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현직 경찰관들의 자살 문제를 조명합니다. 경찰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현장 속 애로사항과 제도적 요인을 들어봤습니다. 정치개혁 일환으로 폐지됐던 지구당이 최근 정치개혁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당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당이 무엇인지, 부활 시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잠시 후 뉴스픽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현직 경찰관들의 자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7월만 해도 2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같은 달에는 40대 경찰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끝내 숨졌습니다. 무엇이 경찰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지, 시급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유족과 경찰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5명.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직 경찰관 수입니다. 올해만 해도 7월 기준 14명의 경찰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찰의 자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도 115명. 지난 10년간 매년 20여 명의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경찰관들의 극단적 선택이나 과로사는 현장 인력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단 평균 1년에 한 25명 정도 경찰관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지구대 파출소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처리하는 일의 90%가 거진 주치자거든요. 욕설도 난무하고 현장에서, 그다음에 우리 경찰관의 제지에 듣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살도 많지만 공무집행방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7월에도 20대 경사와 30대 초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달 서울 동작서 40대 경감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황망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다, 조금 힘든데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형은 어떻게 쳐나가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 6월 달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한번 이렇게 낸 적이 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처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고, 뭐 때문에 힘들고 휴직하고 싶은데 휴직을 못한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가겠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7시 출근이라서 자야 된다고, 오지 말라고 자기가 조만간 전주로 오던가. 그게 이제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예산으로 이미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비보를 들었어요, 저는. 처음 수사 관련해가지고 부서 가서부터 일을 50건인가 몇 건을 이렇게 배정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빼보려고 진도를 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진도를 내면 낼수록 이제 더 또 사건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거예요. 이 부서 오기 전까지는 정말 야간을 해서 지가 그 다음날 퇴근을 해가지고도 집에 행사 있다 하면 다 참석을 하는 애였었거든요. 본인 몸이 힘들어도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금 소에 들어가서는 그런 것조차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집에 행사가 있어도 못 온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수사과에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이제 다른 부서로, 기동대 부서로 그때 옮겨준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애가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머릿속이 하얗다. 버티는 게 아니다. 사건이 계속 밀려온다. 올해 초 처음 수사과에 들어간 송모 경위가 친구와 나눈 카톡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수사관들의 스트레스 역시 지구대 소속 경찰관 못지않게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권한이 폐지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두 명의 인력으로 각종 정치 행사와 폭우 등 재난사고를 대비했던 경비과 고모경사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이 같은 상황을 주변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경찰서 갔을 때 제가 유서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서를 보여주셨는데 유서가 총 4장이거든요. 4장인데 한 장만 정상적이고 나머지 3장은 가운데가 아예 찢어져서 없어요. 집에를 다시 갔어요, 경찰관들하고. 차에서 이제 심리평가 보고서라고 정신병원을 갔던 기록들하고 이제 이런 게 나와서 이제 그때 처음 안 거지. 제가 얘가 정신과를 다녔구나. 제 동생이 막 새벽에 보면 자다가도 날씨 검색하고 비 오는 날만 오면은 오송 그 사건 때문에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타 부서에서 동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다 상급자들한테 동원을 시켜야 되는데 나이도 어리고 계급도 훨씬 낮은데 얘가 이거를 하면서 심지어는 문자 보니까 타 부서에서 너무 막 욕을 해가지고 나중에 미안하다라고 다시 문자를 한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자기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난과 욕은 다 제 동생이 받아야 됐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도 그 분위기를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직장 동료들이 더 잘 알잖아요. 이 아이의 뭐 상태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한 10kg 정도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정말 가족들한테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줬으면 이번같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안타깝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 분이 한 달에 막 60건씩 고소 고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아주 극소수고 일부겠지만 그럼 이런 분들의 이 고소 고발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그 현장에서 보통 한 30% 정도는 반려할 수 있는 정도의 고소고발 내용이지 않는가. 그 다음에 그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장기미제 사건을 그 빨리 조속히 해결해라.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수치화 시켜버린다는 건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검찰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2년 있다가 꺼내는 사건도 많고 3년 있다가 꺼내는 사건도 많아요. 우리 경찰관들은 그 컴퓨터를 키면 그 킥스라는 그 수사 시스템에 들어가면 3개월 이상 기간이 되면 빨간불이 뜹니다. 그러니까 출근해서 내가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10년, 20년 수사를 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수사 현장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아마 그 전국적으로 제가 봤을 때 30% 정도는 3년에서 5년 안쪽에 우리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실적 위주의 평가와 장기 사건 압박 외에도 잘못된 조직 개편이 시급한 개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동순찰대는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랬다가 2019년도에 거진 다 없어지고 한 6군데 정도 남아 있어요. 잔존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 업무가 기구대 파출소에 비해서 적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데 이번에 기동순찰대를 만들면서 다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기동순찰대는 그 약간의 112 신고도 받고 약간의 민원 업무도 처리했지만 지금 기동순찰대는 전혀 민원 업무와 그 112 신고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구대 파출소에 있을 때 하던 거를 112 신고 사건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직 개편은 잘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은 89%가 잘못된 조직 개편이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찰관의 자살 문제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온 조나리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미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경찰관의 자살 문제가 지적된 것 같은데요. 네, 당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살한 경찰은 114명입니다.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 수보다 32명 더 많은데요. 더구나 순직 경찰의 59%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 경찰관 자살 현황에 따르면 22명의 자살 경찰관의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많이 꼽힌 원인은 직장 문제였습니다. 비율로는 39%에 이릅니다. 10명 중 4명이 직장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이 경우 순직이 인정된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여기서부터는 좀 더 최근 데이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3년인 작년까지 자살한 경찰은 125명입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 중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1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살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순직을 인정받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이 경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상사의 갑질이나 업무상 부당한 지시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동료들의 협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유족 중에서도 사망 원인에 대해 쉬쉬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보다 하루빨리 순직을 인정받는 게 고인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도 경찰관의 자살이나 과로사 문제가 반복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서지 않을 경우 유족들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전 보도에서 언급됐던 예산서 경비안복과 고모 경사의 유족도 이런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고 경사는 평소 업무 분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사망 전 이 같은 문제를 보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경찰이고 저희 외삼촌도 경찰이고 경찰이 많이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경찰이 되고 싶다 해서 그 길만 보고 걸어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스스로 다 증거를 찾아가고 있고 저희가 스스로 제 동생 목소리 들어가면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이런 거 경찰분들이 밝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지휘부에서도 이거를 들춰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들춰내면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개인사로 해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상사의 갑질이라든가 뭐 근무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밝혀내지 못한다는 거죠. 밝혀낼 단체도 없고요. 네,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할 텐데요. 문제는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이 매년 줄지 않는다는 것인데 내부에서 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찰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원인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올해 5월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찰의 조직 개편에 대해 응답자의 88%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인력 감소가 80%를 차지했습니다. 업무량 증가는 11%입니다. 더욱이 현재까지도 경찰의 인원 보강 문제는 고려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조직 개편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2020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검찰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조정된 후 다시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가 6대 범죄에서 다시 2대 범죄로 줄어든 대신 나머지 4대 범죄 수사가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11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권이 폐지되면서 수사관들의 업무량이 더욱 증가했고 올해 2월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까지 창설됐는데요. 기존 인력이 신설 조직으로 빠져나갔지만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들의 지적입니다. 가뜩이나 업무는 늘었는데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 조직까지 들어선 상황이네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경찰은 지난해 묻지마 칼부림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자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대를 조직했습니다. 형사들로 구성된 형사기동대도 기존에 수사하던 강력범죄뿐 아니라 마약,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전세 사기와 같은 각종 민생 침해 범죄를 취급하기 위해 신설됐는데요. 출범 당시 기동순찰대는 2,668명, 형사기동대는 1,335명으로 총 4,003명에 달했습니다. 업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동순찰대는 범죄 예방, 중요 사건 대응, 국가 행사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고소고발건을 처리하지 않고 112 신고나 민원 업무도 하지 않습니다. 형사기동대 역시 선제적 형사활동을 위해 첩보나 인지수사만 담당합니다. 이렇다 보니 남아있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나 수사관들이 차출된 인원이 하던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 지방경찰서의 경우 형사 7명이 형기대로 빠져나갔지만 역시나 수사과의 인력은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방활동의 경우 실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일부에선 기동순찰대가 수배자를 잡거나 교통단속을 하는 등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업무 중복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실적이나 승진 경쟁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역시 경찰들의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수사과의 경우 더 두드러지는데요. 최근에는 실적 경쟁보다는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지 못해 압박을 받는 상황이 더 많이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장기 사건 문제인데요. 사건 감축 압박은 저연차 수사관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법률방송이 보도했던 서울관악서 송모경위 역시 업무 평가 날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을 갖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송경희는 올해 처음 수사과에 들어가서 50여 개 이상의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업무를 익히고 수사 역량을 향상할 시간도 없이 과도한 압박에 시달린 셈입니다. 송경희는 안부를 묻는 고향 친구에게도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 들어온다거나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기 사건 처리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팀장 탈락제 등 실적 위주의 평가가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팀장이야 수사관들 역시 자신의 실적에 따라 상사의 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 큰 부담감과 심적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경찰관들이 이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경찰직협은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모든 실적 위주의 평가와 수사 감찰 업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폐지하고 인력을 원상 복귀시킬 것도 요구했는데요. 만약 폐지가 어렵다면 업무를 다시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기동순찰대의 경우 주치자와 가출 등 미귀가자 전담과 함께 112 신고와 민원 업무도 일정 부분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긴급진단 및 상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석대성 기자와 지구당 부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잖아요. 네.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이었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운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뭐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이나 김여사 특검법 말고도 이 종부세 폐지나 뭐 금투세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세제 개편 제도도 논의할 게 많았고, 그다음에 국가 비상사태로 꼽히는 저출생 문제, 뭐 반도체 위기 논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두 대표 모두 성격이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뭔가 대승적 결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생존계 여부를 두고도 실무진 간 의견 다툼이 있었고, 이런 점을 보면 아직까지는 한동훈, 이재명 대표 간 그 신뢰관계가 아직까지는 쌓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양당이 이야기하는 게 다릅니다. 이쪽에서 이 얘기하면 저쪽에선 다른 얘기라고 윤색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두 대표가 입을 모은 게 지구당 부활이에요. 네. 일단 뭐 제 친구들을 만나도 이 지구당 부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지구당 부활이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지구당 부활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교실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반장이 당 대표고 반장과 뭐 부반장 이런 사람들이 임원진들이 이제 중앙당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조장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이 조별로 앉아갖고 조장들이 있고, 이 조장들을 좀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이 조가 없는 겁니다. 이 조가 없고 각 조장을 뽑는다는 게, 이 조의 조장을 뽑는다는 게 이 지구당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조장을 뽑는다는 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조장이 없고, 조장은 아닌데 조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걸 이제 당협위원장 또는 이제 지역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조장은 반장 명령대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사무실을 둘 수도 있고, 뭐 반장이 회비를 거더라 하면은 이제 그 회비도 거둘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장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다음에 반장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거 운동도 가능하고, 조원들에게 뭐 내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의정 활동 보고도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고, 합법적 조장이 아니니까 조원들에게 지금 돈도 못 거두고 있고 완벽한 이 조장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조장이 있으면 더 단합이 잘 될 텐데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를 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차떼기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이 정치자금을 계좌로 흘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 트럭을 한 대 빌려가지고 트럭에다 현금을 이렇게 넣어놓고 트럭을 통째로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좀 기상천외한 수법이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조장이 합법적으로 조원들에게 돈을 못 걷기 때문에 전교회장에 출마하는, 그러니까 전교회장이라 그러면 뭐 대통령 선거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반장한테 뭐 잘 보이려고 자금을 대주거나 이런 행위가 성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구당이 또 없어진 거고요. 네,
이 지구당 제도를 폐지한 게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 시장이 작정하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민생과는 관련 없는 얘기고요. 정치권의 이해관계인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 장악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원외 지지층을 원외 정치인들을 결집하기 위한 뭐 이런 좀 어떤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드시는 거예요? 뭐 그거야 상식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당대회 할 때 어떻게든 당협위원장들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단계에서 나온 정도의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 시장이 당협위원장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온 아이디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조장들에게 후원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언제든 후원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협 협의회나 아니면 뭐 지역위원회는 정당법상 이 공식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열 수가 없고요. 현수막도 못 걸고 그다음에 뭐 지역 사무실 운영도 이렇게 제한이 되고 특히 원외 인사는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장, 뭐 지방의원회의, 의회 뭐 이런 후보로 등록해서 뭐 후원 계좌를 열 때 아니면은 이런 선거 시즌이 아니면은 후원금을 또 받을 수도 없는 이런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당장 그 뭐 현역 당선자들도 이렇게 빚져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낙선자의 경우에는 후원금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역들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거는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이제 지구당은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반장과 조장에게만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뭐 기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 요소가 많지 않나 싶고요. 실제 제가 2018년 지방선거 때 그 취재하고 겪었던 일인데 이 당협위원장이 같은 지역에서 구의원 출마한 두 사람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좀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뇌물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양쪽에서 뇌물을 받았다가 공천을 이제 한 군데만 주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안 그 후보자의 남편이 그 조직폭력배들을 대동을 해갖고 당협 사무실을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지구당이 없어도 이제 뭐 공천 헌금 등 이런 게 지금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데 이 지구당이 부활을 하면은 얼마나 더 부패한 일이 많을지 그리고 중앙당이 감독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여야 추진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죠? 그렇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법안이 나왔고 이 중에 몇 개는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서 논의가 좀 빨리 될 것 같고 이게 뭐 개혁인지 퇴행인지는 뭐 아직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두 대표가 합의를 했고 논의에 돌입한 만큼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것보다도 뭐 면책특권 제한이나 세비 축소 같은 지지부진한 정치개혁 사안이 먼저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 안 된다면은 이 지구당 모금 한도나 직원 수 같은 것이라도 합리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 불안이 크다. 이렇게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이 7개월 만에 만난 이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이제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을 하신 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언까지 이렇게 또 해줬는데 한마디로 뭐 부울경을 공략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PK에서 지난 총선 때 45% 정도를 얻었으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은 더 큰 지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똘똘 뭉쳐서 대항하려는 분위기죠. 이번 주엔 그 민주당 안에서 이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기구까지 출범을 했는데요. 피의사실 공표나 법적 절차를 어긴 수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건데 야당이 특히 이 특검법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정쟁 의제화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뭐 수사 중이고 진행 과정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국회도 정쟁 속으로 휘말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물가, 고금리에 지금 힘들어하는 국민들은 좀 보시기에는 좀 점입가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석대성 기자와 지구당 부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재명 대표 재판에 따른 야권 동맹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AI가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죠. 예전에는 그냥 나와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뭐 사람처럼 감정도 표현하고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이 AI 서비스를 개발을 하려면은 저희가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업무 자동화를 하려면 어쨌든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을 맡겨야지 그걸 믿고 맡길 수가 있고 그리고 AI가 잘 해낼 수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은 바로 글쓰기 영역입니다.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은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라고 저희가 재정의를 하면은 조금 느껴지시는 게 달라지실 겁니다. 세무사로서 일을 하면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고객을 위한 컨설팅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블로그 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리턴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제 블로그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AI가 이 전문직의 영역을 100%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그 AI를 잘 활용하는 전문직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오늘 피플에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위해 10년째 묵묵히 달려오고 있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전주원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예림 기자입니다. 먼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2015년에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저희가 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양육비 관련된 법률 상담, 그리고 양육비 채권을 만들기 위한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부모들 때문에 하게 되는 인지 청구 소송, 그리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 압류 및 추심 소송을 하고 있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같은 행정 저주 조치, 그리고 또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를 좋게 해서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면접 교섭 지원 사업, 그리고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선지급제의 이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시정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기대하시는 점이 있다면 이번 달에 시행되는 양육비법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금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조직으로 있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독립된 법인으로 분리 독립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 제재 조치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제재 조치까지 나아가려면 감치 명령을 꼭 거쳐야 됐기 때문에 약 그 기간이 2년 내지 4년이 소요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간소화 절차에 따라서 이행명령 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고질적 양육비 채무자들의 양육비 이행을 좀 더 견인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오신 바가 있는데, 양육비 선지급제라는 것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아직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72%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OECD 국가들의 한부모 가정 아동 빈곤율을 보면 OECD 평균이 약 31% 정도인데, 선지급 제도가 도입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20% 정도로 굉장히 빈곤율이 낮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7.7%로 빈곤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통계만 봐도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선지급 제도가 좀 조속히 도입이 돼서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가부가 내년도 예산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규 편성했다고 들었는데 도입하게 된다면 기대하시는 점이? 지금 같은 경우는 한시정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16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도 소득분이 75% 이하여야 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또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사유가 있어야 수혜자가 됐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용자들의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지급 제도가 도입이 되면 소득분위가 한 100% 정도로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성년분이 될 때까지 지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 수혜자도 많이 늘어나고 지급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에는 굉장히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안전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거와 관련해서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일단은 빨리 선지급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선지급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소득분이 100% 정도까지 지급이 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 한시정양육비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1000명이 좀 못 되는 숫자의 아동들에게 수혜가 갔거든요. 근데 이게 소득분이 100%가 되면 약 18,000명 정도로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거리가
1000명에서 18,000명으로 18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일단 더 필요하게 되고, 또 하나는 선지급 제도라는 게 그 양육비 채권에 있는 100만 원, 2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0만 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채권은 지금처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아내는 그 절차가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숫자가 그대로 소송 숫자로 넘어오게 되면 변호사나 변호사들을 지원하는 비변호사들의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서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선지급제 도입이 되면서 기재부와 인력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사적 제재니까 이런 거 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명단 공개에는 사진 공개가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이용자들의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회기에서는 명단 공개에서 사진 공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법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을 하는 양육비 채권자들의 채무자들 중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법을 몰라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운전면허 정지밖에는 면허 정지가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운전면허 정지뿐 아니라 모든 면허가 다 정지되고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전문직 자격정지, 면허정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미성년 학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률을 빨리 올리는 것이 경영 목표이고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 조직을 효율화하고 인력을 좀 더 많이 배정받고 예산도 많이 배정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한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들에게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관리 따위는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는 바라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그맨 먹방 영상으로 홍보를 해주겠다며 속인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홍보비 명목으로 뜯어낸 돈만 2억 4천만 원. 이 유튜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앞으로에서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사 징계 중 제명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로 알아보겠고, 권 전 대법관 앞으로 어떻게 될지로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의 새로운 게스트입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문지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문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한 유튜버가 식당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개그맨 먹방으로 이제 매장을 홍보해 주겠다며 이 돈을 뜯어낸 사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자신의 채널에 개그맨들이 이제 해당 식당의 음식을 먹는 이른바 먹방 영상이라고 하죠. 네. 먹방 영상을 게시해주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겠다면서 총 75명의 상인들을 속여서 2억 4천만 원의 돈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도에 있는 음식점,
카페 그리고 술집 등에서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접근을 한 다음에 홍보비 명목으로 이 상인 1인당 적게는 수십만 원, 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영상 보면은 진짜 이 실제 개그맨들이 출연은 했다고 해요. 네. 그 규모가 작은 유튜버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사기 행각을 벌인 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면 6개월 정도가 이제 그 기간이 있었던 건데, 뭐 내가 사정이 있어서 이런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뭐 영상을 못 올렸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유튜버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들이 자신의 유튜브의 채널에 출연한다면서 네. 상인들을 현혹했고요. 네. 또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 얼굴이 알려진 개그맨들이 이 유튜버의 채널에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게시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채널에는 2023년 10월 이후로 영상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고, 네. 문제는 바로 이 유튜버가 영상 게시를 중단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인들에게 접근해서 이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또 네. 약속한 홍보 영상도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지금 아예 영상 자체가 그 유튜브 채널에 아예 없다고 하는데, 네. 일단 이제 뭐 경찰에 구속이 됐고, 이런 이 인터넷 방송인의 사기 행각 요즘에도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었죠? 네,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지난해 4월경 자신의 프로그램 시청자에게 연락을 해서 주민세 1,200만 원을 6월 초에 변제하겠다면서 빌려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받고 변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13차례에 걸쳐서 9,200여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구독자 수가 무려 10만 명에 육박하는 유튜버의 경우에 지난해 2017년부터 수원 일대에서 130여 가구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가구를 사들인 다음에 네. 전세를 놨고요. 이제 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 보증금 119억을 가로챈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119억. 받고 있는 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그 또 핫플이라고 하죠. 이 유명한 관광지나 이 도심 번화가에 가면은 이제 뭐 인터넷 방송 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식당 같은 곳을 홍보한다 이렇게 뭐 방송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게 인터넷 방송, 이게 전통적인 이 방송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버가 홍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찾아왔다면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무엇보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그 구체적인 홍보의 방법, 그리고 홍보 기간, 그리고 홍보 비용으로 얼마를 책정할 것인지가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요. 네. 만약에 이 특정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이 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해당 계약서에 이를 특약으로 적시를 하고요. 또 네. 마케팅의 방법으로도 특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약정된 마케팅 비용을 바로 한꺼번에 선불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제 계약금과 잔금의 형식으로 세분화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잘 들었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협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를 청구를 했습니다. 변협 징계위원회가 이 정례 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인데, 화면 보시면 이제 그 변호사 징계 수위가 나와 있는데, 영구 제명, 뭐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 5단계가 있고, 제명은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수위네요. 먼저 변호사님, 그 권 전 대법관 징계 논의 이렇게 돌입하게 된 발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명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인 2020년 9월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화천대유에 관련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 그리고 이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실질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변호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12월이 되어서야 변호사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검찰이 지난 7일 이제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네. 변협의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에 변협과 변협 징계위에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제명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일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제명 어떤 경우에 좀 이렇게 적용이 되나요? 네, 사실 제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 네. 이제 제명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징계 중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제명이 되었던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네. 승소할 수 있다고 의뢰인을 속여서 수임료를 받는 등 상대방을 기망했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명의대여나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예. 혹시 그 변호사님 주변에 변책이나 과태료 이렇게 이렇게 처분 받는 분들도 계신가요? 제 주변에는 사실은 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받게 되면은 알게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정직과 이 제명의 차이도 궁금한데 어찌됐든 정직이나 제명이나 어차피 일 못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제명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5년 후에서야 변호사 재등록이 가능한 반면에 네. 만약에 정직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만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은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판 변론이라든지 사건 수임이라든지 유료 법률 서비스도 할 수가 없고요. 네. 정직 징계 이전에 맡은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변호사님께 이 사건을 넘겨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영구 제명이 있던데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영구 제명은 이제 아예 변호사 생활을 못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영구 제명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네. 때문에 영구 제명이 확정이 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변호사 재등록 자체가 불가하고 네. 변호사 생활을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 권 전 대법관 말고 또 이 고위공직자가 이 고위공직에서 일하다가 징계 논의가 게시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어떤 네, 경우죠? 맞습니다. 실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법무법인 부산의 김회수 변호사님의 네. 경우에 변협이 수임 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법상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이 수임 자료와 그리고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김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 이제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에 재직을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 변호사회인 부산 변호사회에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요. 예, 예. 네. 같은 기간 동안 또 자신이 수임한 사건인 36건의 경유 증표도 부산 변호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변협 자체 징계 말고도 이 업무 정지 명령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한 차례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 업무 정지 명령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 회부된 경우 만약에 이제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면은 업무 정지 명령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변호사가 징계 절차가 확정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사실상 정직이나 제명 위기에 놓인 변호사는 징계 확정 전까지 정상적인 변호사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징계 처분을 사실은 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 텐데 네네네.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이후에 7년 동안이나 변호사에 대한 업무 정지 명령을 게시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지금 업무 정지 명령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징계 이 변호사님들께 징계란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변호사에게 징계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서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또 사회 질서 유지와 법률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네. 이러한 사회적인 책무를 명심하고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변호사 네.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 사법부와 법률시장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문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